그 월급에 잠이 와? 예,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 스토리 TV, 뭉치 양승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창구입니다. 예, 사모님 반갑습니다. 네. 지난 3강까지,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돈이라는 게 뭐며,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채권이라는 게 어떤 놈인지, 그리고 이 놈이 왜 가격이 오르락내리는지, 그런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이어서 그럼 채권에는 어떤 게 있는데, 궁극적은 그럼 뭔데 그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강의안을 띄워두시고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요. 되도록이시면 청취하시는 분들은 오디오 파일보다는 비디오 파일로 청취해 주시면 더 효율적인 청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채권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잡을 때 에스프레소 커피를 연상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그렇죠. 금융의 에스프레소가 채권이다. 네. 그리고 채권 그 자체로서도 맛이 있긴 하지만 다른 자산과 협력할 때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게 채권이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채권을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그 채권 그 자체로서도 맛이 있지만 채권에 세금을 한번 더해보자. 네. 그러면 이 채권이 바로 절세 채권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채권이 좀 그 여유가 있으신 분들,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채권을 많이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채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네. 그러면은 이 채권, 이 에스프레소에다가 뭐 우유를 좀 타든지 해서 절세 채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권에다가 이 세금을 더하면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절세 채권이 비과세 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과세. 네. 예. 우리가 이제 비과세 하면은 뭐 몇 가지의 이제 채권의 종류들이 있을 텐데, 네. 이 비과세 채권을 가장 개념적으로 확실하게 이제 전달드릴 그런 채권 중에 하나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네. 우리나라의 지금하고는 뭐 전혀 아주 이 부동산 시장에 아주 반대되는 그런 현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해서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은 좀 안정시킬 것인가, 네. 억제하는 정책을 계속 노무현 대통령께서 발표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계속 잡히지 않았었죠. 이때 이 판교 신도시를 만들면서 이 강남에 근접한 그런 대형 도시를 공급을 하자. 그러면서 인근 이 분당 또는 뭐 강남보다도 훨씬 저렴한 그런 이 아파트들을 공급을 했는데, 뭐 네. 예를 들면은 뭐 30평 아파트가 분당에서 7억이다. 그러면 이때 뭐 5억, 4억에 분양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분양을 받은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2, 3억의 차익을 바로 얻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차익을 좀 회수를 하자. 네. 그 회수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강제적으로 사게 한 그런 이 징벌적인 채권이 있었는데요. 네. 그 채권이 바로 이제 지금 소개드린 비과세 채권인데요. 네. 그 시가하고 차이 나는 것만큼 2, 3억 원어치를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 차익이 2억 원이다. 그러면은 그 2억 원어치를 지금 이 만 원에 이 해당되는 것만큼 채권을 사게 하고, 네. 그 채권이 이자가 없이 10년 후에도 만 원을 주는 그런 채권이 바로 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판교 신도시를 억누르면서 발행했던 그런 비과세 채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징벌적인 그런 채권이었었고, 이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이익을 일정 부분 회수한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채권을 의무적으로 샀던 사람들이
지금 내가 1억 원을 주고 샀는데 10년이 지나도 1억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1억 원을 어찌 채권을 그냥 가지고 있을 텐데 여유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채권을 팔아서 현금화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10년 후에 1억 원을 주는데 지금 1억 원에 사세요. 내가 1억 원에 주고 샀으니까 그럼 그 채권이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죠. 안 팔리죠. 네. 그러니까 그 10년 후에 1억 원짜리를 이자율만큼 할인을 해서 지금 뭐 예를 들면은 5천만 원에 사세요. 또는 6천만 원에 사세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이제 비과세 채권이죠. 그렇게 우리나라의 이 채권은 자본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과세 채권은 일명 우리가 판교 채권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 비과세 채권은 특히 이제 그 여유가 있으신 부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그런 채권인데 네. 이런 비과세 채권이 이 부자들 주머니에 들어가면은 잘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 비과세 채권도 물량이 좀 많지 않고요. 그리고 뭐 골동품 뭐 이런 것도 부자들 주머니에 한번 들어가면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골동품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비싸지는데 네. 이 비과세 채권이 물량이 이렇게 사실 많지 않아서 우리 고객분들 중에 이 비과세 채권 좀 구해달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 물량이 좀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채권이 이자가 이렇게 만족스럽게 높지는 않아요. 네. 이게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시는 그런 이제 좀 여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채권이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해가기 때문에 좀 뭐 매력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비과세 채권이 아주 가장 대표적인 그런 절세 채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좀 일반적인 분들께 또 이제 많이 권유드리는 그런 절세 채권이 제가 저쿠폰 채권 또는 뭐 분리과세 채권 네. 이런 채권들을 좀 이제 권유를 드리는데요. 저쿠폰 채권, 이 분리과세 채권, 이 저쿠폰 채권이라고 하는 거가 이 채권의 종류를 제가 전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 때 할인채, 복리채가 아닌 중간중간에 이자를 받는 채권이 2표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표를 받는 그 중간중간에 이자를 받는 그런 채권 중에서 이자를 좀 적게 받고 나중에 가격으로 좀 보상받는 이런 채권들을 우리가 이제 저쿠폰 채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저쿠폰 채권의 뭐 종류에는 뭐 지역개발채 또는 뭐 도시철도채 국민주택 일종 뭐 이런 채권들이 있는데 이런 채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쿠폰 이 중간중간에 받는 이자가 좀 적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저쿠폰 채권인 물가 연동 국채를 좀 소개를 좀 드릴 텐데요. 네네. 이 물가 연동 국채는 기본적인 이 컨셉은 이렇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돈을 꿀 때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할 때 지금 현재 1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1억 원의 구매력을 지금도 1억 원의 구매력을 가질 수 있게끔 하고 1년이 지나도 1억 원의 구매력을 가질 수 있게끔 하고 네. 10년이 지나도 1억 원의 구매력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원금에다가 구매력을 보존하는 게 결국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구매력이 그렇죠. 훼손되기 때문에 네네. 물가가 상승하는 것만큼 원금을 증가시켜줘요. 그래서 이 원금을 증가시켜 준다. 그렇죠. 네. 이게 원금이 증가가 되는 게 우리나라의 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하고 연동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가 연동, 우리가 이제 국채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물가 연동 국채가 물가 상승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그냥 구매력만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서는 매력은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약간의 이자를 더 주게 되는데 그 이자가 물가가 상승하는 거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자를 조금 더 다른 것보다 좀 적게 줘도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물가연동 국채의 그 이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1.125%를 주는 것도 있고 네. 1.5%를 주는 것도 있고 2.75%를 이자를 주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자를 주는 요 2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채는 3개월마다 이자를 주고 국채는 6개월마다 이자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강의 안에 좀 뾰족뾰족 튀어나온 게 톱니바퀴처럼 생긴 게 6개월 단위로 이자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물가연동 국채의 이제 그 장점이 보면요, 우리가 채권을 투자를 할 때 어떤 자산의 안정성을 위해서 채권을 일정 부분 가져가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네. 이런 시기에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채권의 중간 매도했을 때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데 이 채권의 가격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채권이 뭐가 있느냐? 금리가 상승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금리가 상승을 함으로 해서 이 채권 가격의 하락을 물가 상승을 통해서 상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우리가 투자의 포트폴리오로 채권에서 물가연동 국채 네.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자를 1.15 이렇게 적게 주는 것보다도 2.75%처럼 같은 이 물가 채권 중에서도 이자를 좀 더 많이 주는 거 그렇죠. 이런 채권이 투자가 좀 유망하겠죠. 네. 그래서 이 저쿠폰 채권이나 이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절세 채권 관점에서 여기 이제 세법이 뭐 이제 여러 번 중간에 바뀌어서 좀 이제 복잡해지기는 그렇죠. 했는데요. 네. 2012년까지 발행한 그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사면은 즉시 분리과세가 가능해요. 네. 지금 현재 이 분리과세 세율은 30%거든요. 네. 그래서 뭐 35%나 또는 38% 이렇게 이제 아주 여유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과세 하지 않고 30% 분리과세 하는 거가 2012년 발행분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후 2013년 발행분부터는 3년 이상을 보유해야지 그렇죠.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세세한 세법 변경의 내용이고요. 또 한편 또 이게 이제 물가 상승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비과세를 해줘서 요 물가가 상승하는 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그게 그래서 이제 저쿠폰 채권이 절세 채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것도 이제 지금 이제 세법이 바뀌어서요. 2014년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작년도 발행분까지만 그렇죠. 이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고 금년도 1월 이후분 발행분부터는 물가 상승분이 이제 과세가 되죠. 네. 그래서 이 물가 연동 국채를 절세 채권 관점에서 접근을 할 때는 그게 언제 발행됐느냐. 그렇죠. 그래서 2012년 이전에 발행한 거냐, 또는 2014년 이전에 발행한 거냐, 네. 그리고 이 표가 2.75짜리냐, 뭐 아니면은 뭐 1.5짜리냐,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볼 좀 그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아주 가장 대표적인 절세 채권 네. 중에서 이 브라질 국채, 그러니까 외국 네. 채권들이 있는데요. 네. 이 외국 채권들 중에서도 또 가장 대표적인 그런 절세 채권이 브라질 국채가 있어요. 네. 이 브라질 국채는 그 예전에 한 2, 3년 전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이자를 10% 주고 그 이자도 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이제 비과세 관점에서 매력들을 느꼈었는데 근데 이 브라질 국채가 해외의 채권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 위험이 상당히 많이 이제 노출이 돼서 지금 현재는 투자질 국채가 이자로 받은 것보다도 네. 사실 이제 원금 손실이 더 컸기 때문에 네.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이제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한데요. 네. 뭐 브라질 국채도 뭐 아직까지는 뭐 투자를 하기에는 뭐 좀 이제 이른 감이 뭐 저는 뭐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을 두고 좀 살펴볼 그런 자산으로 브라질 국채, 네. 브라질 국채가 10% 이자를 주는 그런 고금리면서도 그 이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는 비과세가 네. 되고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이 브라질 국채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도 뭐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채권 중에서
지금은 이제 채권에다가 세금을 한번 섞어봤는데요. 세금이요? 예, 네네. 이제는 채권에다가 주식을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구조가 독특한 채권 중에서 주식 관련된 그런 한번 사채를 한번 살펴보면요. 기본적인 채권에다가 주식 콜 옵션을 섞어주면은 네. 그러면은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 채권으로 가지고 있다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콜 옵션을 행사를 해서 네. 그래서 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서 큰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채권 또는 뭐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은 이 콜 옵션을 행사하지 않아서 그냥 이 채권의 이자만 받고 그리고 이 채권의 원금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이런 채권들이 대표적으로 주식 관련 사채로 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의 채권들이 아마 시장에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처음 이 개념을 접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어려워하실 텐데요. 이 채권에다가 주식 콜 옵션을 더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개념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텐데 현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의 130만 원짜리 주식을 지금 내가 산다라고 하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현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선물은 우리가 영어로 프리젠트가 그러니까 이 선물 프리젠트가 아니고 퓨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퓨처에다 s를 붙여가지고 퓨처스라고 얘기하는 이 선물은 미래에 살 수 있는 그런 이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선물과 옵션 이런 개념을 뭐 간단히 한번 소개를 드리고 이제 넘어가면요. 이거를 좀 이제 쉽게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봄에 우리가 이제 배추를 사는 그런 개념으로 이 봄에 배추 밭에 가서 겨우 내내 이 비닐하우스에서 키운 배추를 1억 원의 돈을 주고 배추 밭에서 배추를 사서 바로 트럭에서 싣고 오면은 그렇죠. 그게 현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현물은 돈도 지금 지불을 해서 돈도 결제를 하고 물건을 인수해 오는 것도 지금 인수해 오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현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선물은 지금 봄에 배추 밭에 가서 1억 원의 돈을 줘요. 그래서 결제는 지금 1억 원을 돈을 주는데 그 배추를 가을에 내가 인도에 오겠다. 그러면은 가을에 배추 가격이 변동을 할 거예요. 배추가 네, 네. 그 밭에 배추가 1억 원짜리가 5천만 원으로 폭락을 해도 나는 그 배추를 싣고 와야 되고요. 네. 2억 원이 돼도 그 배추를 나는 싣고 와서 1억 원에 팔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이게 우리가 이제 선물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옵션은 지금 봄에 가을에 배추를 1억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10만 원을 주고 사요. 그래서 가을에 배추가 1억 원에다가 10만 원보다 비싸지면은 그러면은 내가 배추를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를 해서 배추가 예를 들어서 1억 5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내 비용 10만 원 빼고 나머지 수익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근데 배추가 5천만 원이 돼 버렸어요. 네. 그러면은 그 10만 원 날려버리고 배추 안 사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옵션인데 그게 이제 콜 옵션이거든요. 여기서 이 주식 관련 사채에서 채권 플러스 주식 콜 옵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환 사채라고 하는 그 개념은요.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컨버터블 본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CB다 이렇게 이제 네.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발행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채권. 네. 이거는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또는 도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선택하는 채권이에요. 저기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전환사채는 채권을 내가 어떤 일정한 조건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만기까지 가지고 가서 원금을 상환을 받고 그렇죠. 어떤 조건이 형성이 되면은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이제 그 투자가의 입장과
이 채권을 발행했던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중간에 채권으로 이게 주는 이자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자를 좀 적게 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달 비용을 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발행회사의 장점이 있고요. 투자가 입장에서는 이자는 조금 적게 받지만 그래도 약간의 이자를 받고 그리고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나중에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가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회사가 주가가 안 오르면은 그러면은 손실을 내가 떠안지 않고 그냥 만기까지 가져가서 원금을 회수하면은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장점이 있는 게 이제 전환사채죠. 이게 전환사채하고 또 좀 비슷한 개념이지만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비슷하지만 조금 이제 개념은 다른 게요. 일정 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채권. 이게 이제 신주 인수권부 사채인데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추가로 제공한 채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기본적으로 이 만기까지 채권을 가져가요. 네네.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추가로 제공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요, 이 전환사채는 우리가 이제 대차 대조표로 그 회사의 자본 구조를 보게 되면은 전환사채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은 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 채권의 부채가 없어지고 대신에 주식으로 자본이 증가를 해요. 네. 그래서 이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자본 구조가 부채가 축소가 되고 자본이 증가를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게 전환사채고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만기까지 채권은 그대로 가지고 가요. 그 만기까지 자본 구조에 어떤 변화가 없어요. 끝까지 네. 만기까지 가지고 가는데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일정한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주식을 신규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추가 권리가 있다. 이게 이제 신주 인수권부 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우리가 이제 BW로 이야기하는데 비슷하지만 약간 그런 다른 개념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런 전환 사채하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하고 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개념이 교환 사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교환 사채는 우리가 이제 EW, Exchangeable Bond에서 EW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전환 사채하고 개념이 비슷한데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아니고요. 전환 사채하고 아주 개념이 비슷한데 이 교환 사채는 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전환 사채는 현대 자동차에서 일정한 조건이 형성이 되면은 현대 자동차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면은 전환 사채고요. 현대 자동차에서 가지고 있는 기아 자동차의 주식을 일정한 조건이 형성되면은 바꿀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부여가 됐다. 네.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교환 사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 상장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부여된 채권, 이거를 이제 교환 사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 주식 관련된 이 채권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채권 가지고 안정성과 유동성을 가져가는 그런 이 안정적인 채권에다가 경우에 따라서 크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채권들로 이런 전환사채, 뭐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런 거를 우리가 신경을 써서 이렇게 이제 보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면은 이런 채권들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채권들이 유망한 채권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고객들한테 종종 권유를 드리기도 하는데 고객들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은 어려워서 받아들이지 않으시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런 투자 기회를 우리가 얻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채권 공부할 때도 꼭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채권 중에서 조금 이제 특수한 채권인데요. 요거는 이제 채권을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셔야지 좀 이해가 될 거고요. 네. 채권을 좀 더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아주 또 재밌는 채권들 중에서 이 옵션부 사채라고 하는 채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옵션부 이 사채 중에는 콜 옵션부 사채도 있고 풋 옵션부 사채도 있는데요. 네. 하나하나 한번 이제 살펴보면요. 네. 콜 옵션부 사채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콜 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조건이 형성이 되면은 해당되는 자산을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콜옵션이라고 했는데 이 네. 콜옵션은 뭐 이런 채권이에요. 이 콜옵션부 이 채권은 금리가 하락을 할 때 네.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채권의 가격은 상승한다고 아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죠. 네. 금리가 하락을 할 때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은 위험이 있는 채권. 네. 이걸 우리가 이제 콜옵션부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발행하는 회사 입장과 또는 이 투자하는 입장에서 둘 다 이익이 이럴 때 이제 일치하는 경우인데요. 이제 발행 회사가 만기 이전에 정해진 금액을 되돌려주고 채권을 해지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콜옵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조건이 형성이 될 때 사버릴 수 있는 권리가 발행회사 입장에서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콜옵션이냐 풋옵션이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채권은 채권의 금리가 하락을 해서 네. 채권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권에서 그 가능성을 없애버리면은 이 콜 옵션부 채권은 뭔가 플러스 알파를 더 줘야 돼요. 그래야지 투자가들이 사겠죠. 네. 그래서 이 콜 옵션부 채권은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돼요. 발행 금리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콜 옵션부 채권은 투자를 할 때 나는 중간에 그럴 의향이 없다. 그래서 이자를 좀 더 많이 받는 그런 채권이 나는 좋겠다. 네. 라고 하면은 위험이 파산할 수 있는 또는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없지만 이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채권 가격의 상승을 포기하는 대신에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채권 이런 채권이 콜옵션부 채권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이런 채권도 이자를 좀 더 우리가 이제 많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채권이기 때문에 이런 채권도 뭐 일부 이제 그 시장에 나오는 채권 중에서 제가 이제 고객께 권유드리는 그런 채권 중에 또 하나고요. 네. 반대로 풋옵션부 채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네. 이 풋옵션부 채권은 금리가 상승을 해도 채권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투자가 입장에서는 금리가 하락하면은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을 내가 제거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일반적인 채권보다도 풋옵션부 채권이 훨씬 좋죠. 그렇죠. 좋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비싸거든요.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은 금리가 이자를 상대적으로 좀 적게 받아야 작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자는 조금 적게 받아도 좋은데 금리 하락 위험으로부터 나는 회피하고 싶다. 그래서 이 대표적 이런 풋옵션부 채권은 이제 장기 투자하는 그런 연기금들 또는 뭐 보험회사 이런 데서 채권을 투자할 때 채권의 가격 하락을 해지할 때 이럴 때 그런 기관 투자가들이 풋옵션부 채권을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채권들도 기관 투자가들이 뭐 콜옵션부 채권이나 풋옵션부 채권들을 종종 많이 활용을 하긴 하는데 우리 일반 투자가들에게도 우리가 알면은 이 눈에 보이는 그렇죠. 그런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채권의 뭐 종류에 대해서 그 채권 그 자체로서도 맛이 있고 그 채권에다가 세금도 한번 섞어보고요. 네. 그 채권에 주식도 한번 섞어보고요. 네. 그 채권에 파생 상품도 한번 섞어보는 네. 그런 채권들을 한번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네.
뭐 또 요약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네. 오늘 쭉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한번 쭉 이제 해보면요. 네. 채권은 금융의 에스프레소다. 커피 그 자체로서도 맛이 있지만 모든 커피를 만드는 게 에스프레소듯이 모든 금융 상품을 만들어가는 게 바로 채권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채권을 꼭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트폴리오의 위험자산, 네. 주식 또는 부동산과 같은 이 포트폴리오의 위험자산을 편입했다고 하면은 위험자산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네. 분산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안전자산인 채권, 그 중에서도 국채를 꼭 섞어주자. 그렇죠. 이런 분산 효과로 채권 활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미국이 이제는 작년 10월 말로 해서 돈 찍어서 푸는 QE를 종료했고 금년도에는 금리를 인상시키는 그런 논의들이 이제 본격화될 거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출구 전략으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을 할 때 우리는 채권 투자 전략에서 금리 상승기에 적절한 채권 투자 전략은 듀레이션을 좀 짧게 하는 방법이다. 듀레이션을 좀 짧게 하는 방법은 장기 채권에서 단기 채권으로,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에서 표면금리가 높은 채권으로, 네. 복리채와 할인채에서 이표채로 그렇게 교체 매매를 하자. 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금리가 상승할 때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채권은 고쿠폰 물가 연동 국채는 그래도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하다. 네. 그렇게 오늘 쭉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번 강의도 꽤 긴데 대단하세요. 장장 4시간에 걸쳐서 채권을 완전히 뽀개 주신 것 같아요. 채권이 뭔지 기본적인 원리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실질적인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채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될지 그런 실무적인 부분까지 간략하게 좀 짚어주신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권을 많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지금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할 에스프레소 같은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 가지시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자기 현재 재무 상태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moneystory.www.moneystory.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간략하게 메모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우리 소개해주신 우리 이창구 사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